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6억이 1억, 빈집 1천만 채, 지금 당장 팔아야 할 7곳. 지금 집값 폭락은 경제위기나 지금과 같은 경제 침체, 인구와 공급 등 사회 구조 변화 3가지 때문에 발생하는데 모두 현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갈아타야 할 7곳부터 팔아야 할 물건은 바로 이곳들입니다. 빈집 1천만 시대 은퇴 1천만 명과 1인 가구 1천만 명은 부동산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크게 떨어질 곳은 어딜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6억이 1억, 빈집 1천만 채, 지금 당장 팔아야 할 7곳은 여기 지도를 보면요, 색깔이 진할수록 집값이 비쌉니다. 보면은 서울이 제일 비싸고 서울하고 가까운 주로 남쪽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이게 성남이라든가 과천, 광명이 그 다음 타자고 구리, 하남, 용인, 의왕, 안양, 수원이 비슷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곳. 자, 이게 지금 수도권 지도인데 다음 한번 보실래요? 자, 집값 폭락 3가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폭락하는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겠죠. 자, 한국 집값 불안한 3가지 이유, 2차 폭락의 근거. 먼저 경제위기를 첫 번째 들 수 있어요. 지금 경제위기는 해외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자, 먼저 미국, 중국 해외발 경제위기 60% 정도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반토막 난다고 보면 돼요. 경제위기 터지면 최소. 근데 문제는 IMF처럼 자, 국내 가계 기업발 경제위기가 터질 경우는 더 많이 떨어져요. 80%. 뭐 10억짜리가 2, 3억으로 확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과거 사례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 2년 이내에 회복하면 그나마 마이너스 60% 떨어진 다음에 쭉 올라가요. 그런데 장기간 위기에 빠져버리면 80%까지 추락한 다음에 정말 집값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요, 소비라든가 경제 이런 부분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는 경제 위기인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죠. 두 번째, 경제 침체. 이건 경제위기보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먼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경제성장률이 2%. 작년 같은 경우는 2% 아래였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근데 또 올해 지금 2.1, 2.3 막 이러는데 이거 우리나라 이 GDP에 비교한다면 정말 성장률이 낮은 거예요. 너무나. 원래는 한 3, 4%씩 뛰어야 하는데 아무튼 2% 아래로 추락하거나 경상수지라든가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고 악화되거나 적자가 아닐지라도 별로 안 좋거나. 일본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잃어버린 35년. 일본은 91년에 4만 달러가 지금 3만 달러대예요. 어떻게 된 게 40년 전보다도 더 못 살아요, 나라가. 자, 독일 경제 침체, 집값 폭락 중. 지금 독일도 문제입니다. 독일도 지금 마이너스 경제.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독일이. 이게 일본처럼 장기화라고 우려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니에요. 경제성장률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3번째 폭락 요인은 사회 구조예요. 경제 침체 부분은 상당히 높다고 했어요. 사회 구조는 인구가 문제가 되거나 집값이 거품이 심하거나 뭐 공급 문제, 보자고요. 인구. 자, 인구가 우리나라는 지금 감소 추세죠. 더군다나 최악이 뭐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가구가 늘어났다 해가지고 집값 폭락 안 할 것이다 그러는데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다 가난한 분들이 1인 가구인데 보통. 여기 보면 이제 은퇴 세대. 1인 가구는 주로 20대 그리고 65세 이상이에요. 또 은퇴 세대가 많아요. 자, 집값이라도 싸면 모르겠는데 거품이 심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이 분기 때보다 더 비싸요. 자, 가계대출도 많습니다. 대출이나 없어야 대출 받아갖고 집을 사지. 자, 노후 대비. 지금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요.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집 팔아가지고 노후 대비하고 있잖아요. 공급이라도 적으면 모르는데 지금 전 정부하고 현 정부 모두 다 지금 뭔가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자, 신도시만 맨날 남발하고 있어요. 공급이 넘쳐납니다. 지금 집 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집을 못 잡는 1인 가구가 무려 40%나 되는데 집 남아 돌아요, 지금 현재. 공급 과잉.
또 산업체가 해외로 막 이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자,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당장 갈아타라. 그러면 어디로 갈아타느냐? 고질적 부동산 양극화, 박탈감 커지는 2030. 먼저 지역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또 여기 지역 갈아타라고 한다면 거기 또 무시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조를 하시되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인구도 줄고, 집은 남아돌고, 1인 가구는 늘어나고, 그리고 산업체는 해외로 이전하고, 그리고 집값 거품이 심하고, 뭘로 먹고 살아요? 여기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경기 외곽 조심하세요. 인천, 파주, 양주, 안산, 오산, 평택, 안성, 여기 안 써진 경기도는 더 안 좋은 곳들이겠죠. 이제 막 저쪽 사이드 쪽, 뭐 양주나 파주나 포천이나 이런 데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광역시 외곽.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일단 핵심 지역 빼고 나머지는 별로예요. 이 도시, 5대 도시 여기 광역시에서 대략 30%는 그냥 무난하다고 보고 70%는 위험하다 이 말이죠. 인구도 줄고. 자, 지방 대부분은 다 위험해요. 보자고요.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지금 각 지역의 대표 도시들 아닙니까? 여기는 저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좋지가 않고요. 인구가 줄어들고. 여기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여기에 지금 안 써있는 지방들 많죠. 도시들. 군 단위, 시 단위 엄청 많잖아요. 거기는 훨씬 안 좋아요. 집값이 싸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유형 보자고요. 이번엔 지역 말고 유형. 자, 비주택. 앞으로는 주택 아닌 것들 좀 위험해요. 토지라든가. 토지값 올라갈 건 올라가지만 이제 이것도 양극화되거든요. 상가. 앞으로 상가 남아돕니다. 절대 상가 분양받지 마세요. 자, 오피스. 역시 상가하고 비슷하죠. 지식산업센터. 이 시대는 끝났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자, 이런 것들 잡게 되면요, 무조건 분양가에서 손실 볼 가능성이 크고 막 5년 10년 동안 안 팔릴 가능성도 높아요. 자, 비아파트. 그 다음 안 좋은 게 아파트가 아닌 것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다세대. 자,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안 뜁니다. 거래도 안 돼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얘들이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화가 되면 더 좋아요. 이해 가셨죠? 요즘 막 유행하는 도시 재생, 즉 모아타운이라든가 뭐 신속통합, 역세권 뭐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다 재탄생하는 것들은 무난하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자체도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나홀로, 외곽지역, 값싼 재건축 이런 걸 왜 잡아요? 그 다음에 가치를 따져볼까요? 호재가 없는 곳들은 잡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호재라는 게 다들 뭐 병원 생긴다고 호재, 뭐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호재, 그런 건 별로 큰 호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게 호재인 거예요. 교통, GTX, SRT 또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산업, 그 일대에 엄청난 그 삼성 회사가 들어온다든가 공장이 뭐 이런 것들은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뛴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긍정적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들어오면 플러스 요인이다. 그리고 그 근처만 좋지 좀 떨어져 있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또. 자, 그 다음에 서울 강남과 거리가 멀면 안 좋아요. 무조건. 또 실제 원거리, 교통상 만약 GTX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금방 오면은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냥 거북이 전철이 있으면 별로 도움 안 돼요. 즉 실제 거리가 서울, 특히 강남에서 가깝냐 아니면 뭐냐, 교통거리도 빨리 가느냐 아니면 뭐 1시간 반 걸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확 달라지죠. 자, 주요 가치, 입지. 자, 항상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타운, 여기가 주거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타운이냐, 특히 주변에 신도시가 많은 곳들은 별로 안 좋아요. 공급 과잉. 그리고 인구 증감, 여기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느냐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변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지도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위험한 지역 분석. 이게 지금 3기 신도시 쭉 써놨거든요. 여기에는 2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글씨 써진 약 한 4, 50군데 되는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이거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겠죠. 뭐 예를 들면 다산이네, 삼송이네, 향동이네, 이게 다 2기 신도시예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자, 그것까지 합치면 진짜 많네요. 지금 제가 파란 원을 왜 그랬냐면 이 안으로 보통 다 들어가요. 신도시가. 그 깨끗한 아파트들이 약 100여 군데나 되는 200만 가구의 2기, 3기 신도시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외곽이 집값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안쪽도 신도시하고 경쟁해갖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자고요. 이게 서울입니다. 주로 2, 3기 신도시 원을 쳐놨고 파주, 양주, 김포, 인천,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일부, 이천, 여주, 양평, 가평, 포천, 연천. 좋을 까닭이 없죠. 왜? 여기도 지금 집이 남아도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제 부동산 3대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빈집이 1000만 채. 이렇게 말하면 무슨 그렇게 뻥을 트느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빈집은 200만 채입니다. 실제 빈집은 이제 사람이 아예 안 사는 거 진짜 많죠. 사람이 아예 그냥 폐가뿐만 아니라 도시도 그래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700만 정도 되는데 본인이 사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거 뺀 나머지 잉여 집이 500만 채예요. 벌써 700만 채네. 이것도 빈집이라고 해야 돼요. 왜? 다주택자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본인이 여러 곳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 100만 채, 분양 200만 채. 다 남아도는 집이잖아요. 합쳐서 1000만 채예요. 1000만 채가 넘었으면 넘었지 안 되질 않아요. 자, 두 번째 폭탄은 은퇴 1천만 명입니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해요. 이제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다른 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80%예요. 즉 집에 다 묶여 있어. 모든 돈이.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자,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부터 1963년생까지가 약 1천만 명 정도 돼요. 대충 노인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자산이 80%고 빈곤 40%. OECD에서 1위야, 1위. 은퇴 세대가 계속 매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매물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도 없는데 매물은 늘어난다. 바로 은퇴 세대 영향도 커요. 1인 가구가 1000만 명,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그거는 단순 생각이에요. 1인 가구가 대부분이에요. 40%. 여보세요. 진짜 많죠. 점점 늘어납니다. 1인 가구가. 20대 65세 주로 빈곤층이 많다고 했어요. 매수 능력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별로. 1인 증가는 빈집 급증을 가져와요. 지금 세 가지 폭탄 말해줬죠. 자, 이제 집값 6억이 1억. 그러면 어떤 사례냐? 자, 1인 가구 100만 시대 주택시장 붕괴 시나리오. 먼저 집값 폭락 요인. 1인 가구 1000만. 정말 2023년 1인 가구 40% 1위로서 자, 20대 60대가 많고 주택 욕구도 감소되고 경제 빈곤층 소형 선호. 그렇죠. 1인 가구는 주로 소형이죠. 부자 몇 명 빼고는. 빈집 1000만. 2010년 빈집 다주택 분양 이것저것 대학가가 1천만 정도 됐어요. 실제로 남아도는 게 1천만 가구 맞아요. 그리고 특성, 수도권과 지방, 비선호 지역은 위험. 아니 이렇게 빈집도 많은데 누가 그 외곽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 오래된 사이드 쪽에 있는 곳.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지 않으면 경기도 전체, 인천 전체, 지방 전체는 긴장을 해야 돼요. 서울은 굳이 조금 긴장한 다음에 외곽만. 자, 은퇴 세대, 1000만 시대. 지금 1, 2차 은퇴 세대까지 포함시킨다면 1500만이에요. 약 80%가 넘은 부동산에 치중돼가지고 빈곤율이 40%나 되고 OECD 1위라고 그랬죠. 65세 이상 이 인구가 거의 1000만이 넘습니다. 저출산도 심각하고요. 자, 이제 부동산 매수 위험 세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해서는 안 될 것들이 뻔히 보이죠. 거래가 거의 없거나 조건이 나쁜 것들. 안 빠진 것처럼 보이면 다 못난이에요. 21년 꼭지 찍고 그 이후로 한 건도 거래가 안 됐다. 그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안 빠진 것처럼 보이겠네요. 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놓고 매물 내놓는 사람 또 정신 못 차리고 안 빠졌으니까 예전에 최고가 거기에 가격을 내놓는 거야. 그거 몇 년 지나도 팔리지도 않아요. 자, 제일 싼 매물이라도 매수를 신중히 해야 돼요. 이게 매물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주변하고 전체의 시세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나홀로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 또 선호하지 않는 것들은
주로 거래가 부족하거나 조건이 안 좋아요. 집값 폭락, 회복 불능. 많이 빠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빠지면 편안하기는 한데 올라가야지 나중에. 여기 보세요. 자, 30% 폭락. 특히 경기 외곽, 지방은 떨어졌어도 다음에 올라간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 근데 저는 좀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전고점을 못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외곽은. 왜? 공급이 넘쳐나요. 인구는 줄어들어요. 그거의 희생지역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도시가 그렇게 이익이 3기만 해도 거의 200만 채에다가 지금 득실득실한데 그게 지금 고점까지 또 회복을 할까요? 입지 매물 선별 능력이 중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미분양 미계약 이거 조심하세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미분양 딱 이거 좋네. 그리고 분양 사무실에서는 500개가 남아도요. 자, 20개밖에 안 남았다고. 이것도 회사 부유분이라고. 여러분들 장사할 때 100개 남았어도 10개 남았다고 해야 잘 팔리지 100개 남았어요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미분양 미계약은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 미계약이 있어요. 여러 번 말하지만 지금 미분양은요. 지나가는 그냥 기존의 아파트 덜썩 잡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야. 미분양이란 뜻은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집값 더 떨어지면 수억대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러니 대구나 이런 데는 막 1억씩 2억씩 떨어지죠. 마이너스가. 대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도 지금 마이너스 1억대 떨어진 것도 나왔고 대부분 분양보다 금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알았죠? 자, 이제 신도시 난발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폭락을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신도시가 너무 많아. 경기 인천 폭락 집이 남아 돌아요. 자꾸 경기 인천 폭락한다고 죄송하지만 여기가 다 신도시라서 그래요. 서울에 뭐 신도시 있나요? 땅도 서울은 좁잖아요. 경기도는 20배나 크고 경기 인천 입지 자체가 하락한다고 보면 돼요. 신도시가 자꾸 늘어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에 살고 있다. 그럼 수지가 옛날에는 상당히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 됐어요. 위치가 그대로인데 왜 별 볼 일 없냐? 얘보다 좋은 신도시가 막 생겼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기 신도시로 인기 급락, 지방 집값 하락, 수도권 집값 하락 여파. 그렇죠? 수도권도 못 가는데 무슨 지방이 뛰겠어요. 저기 부산에 이제 바다 뷰 보이니까 여기는 계속 날아갈 거야. 무슨 날아가기를 개뿔 날아갑니까? 자, 서울 집값 상승, 서울 쏠림 희소성. 서울은 땅이 좁기 때문에 몰리는 거예요. 자, 수도권 집값 차별화, 상지 유망 아파트만 상승. 수도권도요, 상지 유망한 것들은 뛰어요. 구축 회복 못함.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서울 위에 구축은 폭락할 우려가 있다. 자,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1분짝 납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은 안 해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인구 감소. 일본하고 똑같아요. 공급 과잉, 부채도 많아요. 거품도 많죠? 자, 일본 35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경제. 경제를 말아 먹어버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말아 드시면 집값 폭락하는 거고, 자, 1분짝 안 나고 예전처럼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하면 집값은 이렇게까지 폭락하지 않아요. 이제 올라갈 것과 떨어질 것이 구분되겠죠. 여기 보면 일본 보세요. 이렇게 땅값이 이렇게 뛰었다가 뚝 떨어진 거 봐요. 거의 반토막이 뭐야.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땅값 보세요. 미친 듯이 뛰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집은 떨어져 봤자 반토막이지만 땅값은 떨어지면 10배 떨어져요. 10배. 그러니까 10억이면 1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땅값. 이 경제 때문에 망가지면 조건이 조심하시라고. 이게 땅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 도쿄 서울 집값 추이. 지금 서울은 미친 듯이 뛰었네요. 도쿄는 여기 떨어져갖고 아직도 빌빌빌거리고 있네요. 요즘 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노후 대비 3가지 미래 전략.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하겠습니까? 부동산 전월세로 노후 대비하겠습니까? 주택연금으로 노후 대비하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하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수익형 원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서서히. 지금 왜냐하면 신도시 그렇게 지어대는데 남아돌고 공실만 생기잖아요. 자, 부동산 전월세는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트렌드는 주택연금입니다. 자, 아파트를 잡아서 그걸로 주택연금을 받는 거. 왜?
주택연금 받으면 이자 내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제일 많이 뛰는데 아파트 값이? 내가 주택연금 받는 것보다 뛰는 값이 더 많다고요. 여기 보면 긍정과 부정을 얘기해 줄게요. 서울 아파트가 18주 만에 뛰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제로인데 계속 올라가다 이번에 겨울에 쭉 떨어진 거 보셨죠? 여기 한 18주 동안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플러스로 전환됐잖아요. 제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은 했어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은 아직도 그대로 오히려 떨어졌네. 이제 양극화가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 지방 이렇게.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것도 말해볼게요. 매물은 계속 늘어나요. 여기 보세요. 아까 은퇴자들 매물도 있고. 거래량은 완전 여기 바닥이에요. 바닥. 지금 전체적으로 이 막대 그래프 평균 거래량이 약 한 10,000건 정도 돼요. 8,000에서 10,000 서울이. 근데 지금 2,000건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본처럼 악어 입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모두의 소망입니다. 모든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팔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감사합니다.